네, 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전성시대입니다. 사실은 투자가 사고 파는 게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맞물려서 합이 일어나는 건데, 반도체는 악재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흐름들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시장 흐름과 함께 또 다소 불편하지만 꼭 생각해야 될 그런 중요한 질문들 오늘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주환 박사님이 반도체 이제 좀 꺾인다고 얘기하셨다고 아침에 화제가 엄청 돼가지고 야 빨리 모시자 우리 그래갖고 했는데, 사실은 그 소리를 이번 주에 한 게 아니라 저랑 이제 저희 MTN에서 오면서도 작년에 얘기할 때, 그죠? 맞습니다. 작년부터 얘기를 쭉 했었죠. 26년 상반기 한 1분기, 그죠? 어디선가 한번 크게 흔들릴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오히려 기회를 활용하면 된다. 그때 이제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이런 추이가 꺾이느냐, 엔비디아를 시금석으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 나온 거를 비교해 보면 그런 잣대, 시금석, 시그널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27년도 회계년도 엔비디아 기준 3분기 실적 발표 때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게 올해 11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라서, 네. 지금 어제 발표한 건 2026년 회계년도 그렇죠.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좋을 거고, 근데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분기 실적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조금 더 좋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엔비디아가 나름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 어제 왜 5%나 주가가 빠졌을까? 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분기 실적이 조금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보다는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AI 하드웨어의 과잉 투자와 관련된 버블론이 1차적으로 몇 번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을 잠식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전자 쪽으로 보면 빅테크들의 투자가 한동안 이루어졌고 우려도 있었고, 근데 그동안 메타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나 AMD 칩 사겠다는 거는, 메타는 좀 그동안 좀 덜 투자해서 그런 건가요? 이런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과 관련된 현황 좀 체크해 주세요. 메타는 그동안에도 지금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연간 몇십만 장씩 사왔고요. 최근에 이제 AMD랑 뭔가 전략적 제휴를 하고 또한 구매하겠다는 계약을 한 것들은 네. 엔비디아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라는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MD 칩을 산다고 그럼 엔비디아 칩을 아예 안 사냐?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점차 엔비디아 100을 샀다면 점차 70대 30, 60대 40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정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투자는 많이 하는데 미래 방향이 많으시니까 돈을 언제 벌 거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근데 젠순왕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 벌 거다,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많은 투자금들이 그런 투자한 기업들이 정말 어려워지기 전에 자본 회수가 될 것인가, 선순환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젠순왕의 입장에서 고객들이 자기네 칩 산 거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 회사의 경영 상태를 본인이 어떻게 알고 그 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단순히 희망상을 얘기했다 보고 있고요. 그럼 왜 AI 버블론들이 여전히 끝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 AI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의 방향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버블론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결국엔 시간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뉴욕에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티켓팅을 했는데 네. 공항에 갔더니 탑승 거부를 당했어요. 웬일인가 하고 티켓을 봤더니 딱 찍힌 날짜 2026년이 아니라 2036년이었던 거죠. 이게 지금 AI 버블론의 원인이 되는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맞지만 그 생각하는 것들이 실생활에서 큰 규모로 이루어져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돈이 되는 데는 시간이 1, 2년 안에 될 문제가 아니다. 5년, 10년, 15년이 걸릴 텐데 네. 그거를 1, 2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10년에 투자해야 될 것들을 3년 동안 다 투자를 해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7년 동안은 이제 수혜 공백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다 빚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회수하는 거는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회수가 될 거라서 그럼 선투자한 3년 동안의 그것을 재정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회사는 버텨낼 수 있지만 네. 버틸 수 없는 회사가 제가 볼 땐 70%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니 이런 부분들을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완전 버블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체는 있다. AI는 실체는 있고 최소한 30%나 20% 기업들은 버티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승자 독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10년, 15년을 못 버티는 회사도 주머니 많이 있을 거고 네. 그 회사들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거는 그러면 그 정도만 버블이냐 아니냐. 이건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AI 시장에 대한 장밋빛은 아니다라는 것에는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흐름이고 숙명이죠. 좋으면 사실 투자를 많이 하게 돼 있고 그것이 과잉 투자가 나고 상당 부분은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일부가 독식하는 그게 뭐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회주의는 자본을 배분합니다만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런 과정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궁금한 AI 그 버블 논쟁은 있지만 반도체는 견고하더라. 네. 뭐 죽을 때 죽더라도 계속 지금 수요를 하니까 거기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 것인데 반도체의 그 정점은 언제일 것이냐, 소위 이제 가격이 꺾이는 시점이 언제일 거냐를 많이 보고 있고 미국에는 시트론 리서치,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뭐 샌디스크 고점이라고 공매도를 했다 이렇게 좀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AI가 아닌 반도체에서의 어떤 이 피크 국면, 네. 그게 이제 언제쯤일까? 뭐 알 수 없다면 어떤 지표를 좀 봐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이클론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다운턴에 들어섰고요. 네. 그런데 실적은 왜 더 좋아지느냐? 네.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황이어서 공급 과잉이 맞는데 강제적으로 공급 부족을 만들어버린 거죠. 본인들의 생산량을 크게 줄여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언제 피크가 오느냐? 언제까지 감산할 거냐랑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주인 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계속 감산하면 되겠네? 그럼 계속 돈 벌 테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자, 이게 사실은 자본시장이라는 게 뭔가 하나를 얻게 되면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익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진 반면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D램 시장 점유율이 양사 합산 점유율이 얼마 전까지 77.5%였는데 작년 3분기에 탑2, 저는 팀코리아라 부르고 있는데 65%대까지 떨어졌어요. 77에서 65는 굉장히 크게 감소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그럼 누가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느냐? 당연히 감산하지 않았던 중국과 마이크론이 가져갔죠. 중국이 약 70%, 마이크론이 30% 정도 가져간 거로 대충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려면 감산 계속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럼 시장 점유율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내년 실적도 뭐 일각에서는 올해만큼 더 좋아진다. 그럼 계속 감산하면 돼요. 시장 점유율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1, 2년 후에는 한국 기업은 더 이상 가격 결정권이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규모 자체가. 그때 되면 아무리 감산을 해도 중국과 마이크론이 감산에 동참을 증산해버리면 그냥 공급량이 바로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입장에서 아예 밀려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을 위해서 감산을 할지는 기업들의 판단인 거고요. 그래서 올해조차도 시장 점유율 더 중요하라고 하면 당장 감산 중단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이익은 반토막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예. 내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결정을 기업들이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과연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중시할지 수익성을 중시할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피크가 언제인지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수요가 언제까지 좋을 거냐라고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수요는 이미 꺾였습니다. 그리고 서버 수요만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그것도 올해가 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대부분 결국에는 AI를 해봤자 데이터 센터 투자인 거예요. 그렇죠. 좀 비싼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는 주기성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갖고 3년 정도 크게 투자하고 3, 4년 정도 소강 상태. 그래서 올해까지가 투자하니까 올해까지 좋은 거고요. 내년부터는 소강 상태로 가게 되면 투자 증가율이 3, 40%가 아니라 10%로 뚝 떨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좋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이주환 박사님 만나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쇼킹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충격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뉴스예요. 이익이 자고 나면 늘어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장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네. 그 다음에 뭐 공급을 설비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니 확장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량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가격이 언제 그 상승률이 언제 꺾이느냐를 보는데 그거는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다. 예. 정확하게 지금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예측하기 어렵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장의 논리라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 예. 이거는 누군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확 그렇죠. 바뀔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예. 제3자가 무슨 분석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닌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가격 그리고 이익, 주가, 목표 주가 뭐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코스피를 또 끌어올리고 있는 이 국면에서 그러면 그런 변화들이 물밑에서 있구나. 그러면 내려? 줄여? 그러기에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뭐 워낙 그 에너지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반도체의 어떤 변화들을 보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뭐 미국 기업 투자하실 수도 있고, 그죠? 한국 기업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이클의 흐름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좋아요? 투자의 관점, 제가 뭐 투자 분석 전문가는 아니다 네. 보니까 이번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지금 사실은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가는 게 서서히 되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의사결정으로 바로 감산 끝 해버리면 바로 다음 날부터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바로 공급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공급 과잉인 상태를 억지로 공급 부족을 해당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던 거라 떨어지는 속도도 뭐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영업이익이 절반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저 같으면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다 보니까 네. 좀 조심을 하는 입장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긴 맞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올해 지금 SK그룹 회장님이 얼만큼 영업이 예상된다 말씀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감산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올해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지 이제 외풍도 있긴 하죠. 엔비디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로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한국 기업들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저는 일단 1차적으로 11월은 굉장히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8월 실적도 어쩌면 조금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 상승이 다들 데이터 센터라든지 빅테크 수요가 좋아져서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확연히 아니다. 그죠? 수요 단에서의 끄는 것이 아니라 공급 단에서의 어떤 요인이든 의사결정이든 뭐든 간에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와 함께 네. 그러면 이제 참 진실을 참 파헤치고 내면의 얘기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외롭게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러면 요 관련해서 이제 큰 대세 관련 하나만 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반도체 사이클의 그 주기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또 뭐 AI의 수요를 얘기할 때, 이전과는 다르다.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사실 존 템플턴이 얘기한 주식장에서 가장 비싼 단어가 전과는 다르다는 그 단어예요. 지금이 이전에 그런 사이클, 호황 사이클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지금은 정말 다른 것인지, 지금도 결국 그런 어떤 큰 흐름으로 가게 될 건지.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가 2018년에 나왔어요. 그때도 5년 동안 슈퍼 사이클이 나왔고 데이터 네. 센터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저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2018년에. 불과 6개월 만에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착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중요한 이야기. 사실은 뭐 저희가 사실 뭐 저희를 포함해서 방송에서 왜 이렇게 깊은 얘기를 못 하느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불편해하고 좋은 얘기죠. 삼성전자의 목표가 32만 원, 38만 원, 40만 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죠.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탑승하십시오. 이런 얘기 듣는 게 좋기도 하고 또 시간이 사실 제한돼 있어요. 저희가 이게 게스트들 오시면 뭐 적으면 7, 8분, 12분에 얘기 못 하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깊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고요. 박사님 만나면 항상 네. 프리토킹을 길게 하는 이유가 네. 그런 것들 좀 줄여보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박사님께 할 수 있는 얘기는 꽤 많이 했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그러면 이제 기업별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서 그 조금이 아니라 저는 정확히 숫자를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감산을 하고 있다는 건데
마이크론은 그러면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이크론과 중국 기업들이 증설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런 이 판도는 뭐 어느 정도 강도예요? 지금 중국과 마이크론을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감사한다는 건 통계청 데이터로 바로 확인이 되는 건데 중국과 미국은 사실은 제가 데이터로 확인은 쉽지 않은데 그걸 시장 점유율로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실적으로 확인했을 결과 얘네들은 감산을 안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고요. 했으면 시장 점유율은 유지되면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만 유독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다른 플레이어들, 경쟁자들은 감산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부분 경쟁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좋잖아요. 정상적인 기업 활동할 것 같아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가격이 오를 때 생산을 늘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한국 기업들은 가격이 좋을 때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는 이건 비정상적인 방법. 그래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사실은 1, 2년 정도 반짝 실적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경쟁자들이 사실은 이전에는 한국 기업보다 확연하게 뒤처져 있었거든요. 실력 면에 있어서 볼륨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볼륨을 계속 키워주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원했던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좀 디테일한 얘기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HBM과 관련된 뭐 한편의 서사가 있었고 SK 하이닉스가 그걸 질주하고 나갔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하고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HBF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HBF의 어떤 얘기를 최근에 이제 플래시 쪽 얘기하는데 그 의미 좀 짚어주시고 하이닉스가 샌디스크랑 뭐 글로벌 표준화 착수한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뭔가 또 치고 나가야 될 그런 과제는 있을 텐데 이 뉴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 HBF가 사실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말 각광을 받을 만한 것인지 큰 의미가 없는 것인지가 갈릴 것 같은데 네. 만약에 HBF라는 게 결국 뭐건 SSD에 들어가는 낸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쌓아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하나하나를 이제 약간 HBM 같이 모듈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조금과 집적되어 있는 3차원 구조로 여러 개를 만들겠다. 결국에는 볼륨이 커지는 건 있지만 만약에 여전히 SSD 남아있는 거라면 아무리 HBF 내에서의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모듈과 모듈 사이의 속도가 그대로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엔비디아 블랙웰 같은 칩 안에 D램처럼 낸드가 들어가서 뭔가 연산의 D램과는 또 다른 저장 역할을 해주는 새로운 칩 설계가 등장을 한다면 제가 볼 때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그거는 사실 엔비디아 쪽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칩 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지금 파트너를 그렇죠. 하고 있는지. 근데 메모리 업체끼리만 한다. 그러면 그냥 기존 SSD에 그냥 꽂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전체 AI 칩 성능에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 이제 기술의 진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네요. HBF는요. 네. 소부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뭐 반도체 투톱이야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만 보면 그리고 한국 경제 기여도만 보면 지금처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적은 없습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장비 업체들이 그 흐름을 제대로 못 쫓아가는 게 아니냐. 그동안 우리는 이유가 이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설비 투자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장비단에 안 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박사님 말씀드리면 뭐 있는 캐파도 잘 안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부장이 못 가는 거예요. 소부장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난 한 2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좀 주춤하긴 했어요. 설비 투자를.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장비업, 내가 장비업체 사장님이라면 중국을 고객으로 잡을 것 같아요. 중국의 투자가 한국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한국에 목을 메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도 장비업체의 그 국산화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 거 사서 써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의 기업이 거기에 팔 수만 있으면 사실 굉장히 더 큰 시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사장님들이 판단하실 문제 있고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소부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아마도 지난 2년보다 올해와 내년의 장비 설비 투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증설에 관련된 전반적인 장비업체들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제가 이전에 분석했을 때 칩메이커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익성 사이클과 장비업체들 수익성의 사이클은 좀 다릅니다. 1년 후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올해가 아마 예상컨대 삼성 하이닉스의 실적이 가장 좋은 피크라고 하면은 장비업체들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소재 같은 경우는 투자가 아니라 생산량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전히 우리는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산을 언제 푸느냐 여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장비 업체들이 그런 말씀하신 것들을 고민하고 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석에 들으니까 중국에 저희 많이 팔아요. 근데 이제 굳이 뭐 드러내지 않고 미국 현재도 있고 국내 클라이언트도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포인트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적어도 지금 나오는 실적의 증가치들은 어떤 이유로서든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1분기 올해 연간 그 이익 전망치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당장 아까 얘기한 뭐 사이클 이런 거 우리가 감안하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 단기 실적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결국에는 실적 좋게 만들지 나쁘게 만들지를 본인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증권 가서 뭐 이런저런 스토리를 만들어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률 50% 맞출 거라 하면 50% 맞출 거예요. 나 40%로 낮추면서 시장을 방어할 거야. 라면 그런 전략이 각각 있다는 그걸 거죠. 본인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분석으로 계산해서 뭐 수요 어쩌고 예상한다. 그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네. 분석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나온 것보다 훨씬 높은 이익률, 영업이익의 증가치들을 막 부르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사람의 의중을 알고 있나 본데요. 그럴 수도 있고 일단 경영진에서 좀 대외적으로 네. 그런 뉘앙스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오늘 반도체 이야기 깊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는 불편한 분들이 있겠지만 투자자라면 사실은 꼭 들어야 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앞에 한 부분들 변화들 이런 얘기 저희가 유튜브로 올리니까요. 곰씹어서 들어보십시오. 예.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됐나요? 네, 코스피는 2%. 네, 근래 우리 레벨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뭐 100포인트 오르는 것들이 이제 뭐 오르던 내리던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보여주세요. 삼전 하이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더라 그랬는데 삼성전자 2%, 하이닉스 4%인데 그러나 그동안 오르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눈물 같은 조정이죠. 예. 시장공감 10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